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지난주에 용도 지역이죠. 네,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편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금폐율, 네, 지난주까지 진도 나갔죠? 용적률 합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예요. 네, 99페이지 용적률을 펴시면 됩니다. 자, 용적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구편 이렇게 진도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 네. 자, 99페이지 교재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편을 학습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용도 지역, 여러분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그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구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의 적성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면은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네 가지로 구분됐었죠.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또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신설됐습니다. 관리지역이죠. 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농림업의 진행이나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을 했었고요.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이 두 개가 있죠. 뭐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될 수 있고요.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 주, 상, 공, 녹 다시 세분되면 모두 16개.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가 있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하면은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모두 몇 개였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 등을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지정 목적들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그 21개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전부 밑줄 긋고 암기를 좀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못해도 괜찮죠. 암기하면은 한 2, 3일 가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기억에서 그죠. 근데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외워보고 잊어버리면 돼요. 잠재되어 있으니까 다시 반복할 기회는 계속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도시공 관리 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만 할게요. 자, 공유수면 바다의 목적이죠. 바다의 매립 목적.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호기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죠. 같을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면은 그 21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내지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 이런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법 무슨 법이죠?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땅 사면은
모든 대지에 전부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대지 면적 가운데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었죠. 자, 그래서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평면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건폐율을 공부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떤 용도지역의 건축 면적이 규제된다면은 네, 그때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이 높이 규제를 수단으로 만든 제도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난주 4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간추려서 복습을 해드린 것이고, 자, 오늘 용적률을 하게 됩니다. 용적률도 결국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하는 것은 용적률의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도시공원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역. 내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지역 안에서 땅 샀을 때 내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위해서 용적률 제한을 받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소속을 보여드리는 거죠. 목차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무엇일까? 용적률의 제 개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죠. 교재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용적률의 공식 개념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보시면 되죠. 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가 보일 거예요. 99페이지 그 박스안에 용적률 공식을 보시면 되죠. 네, 참고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필기는 교재에 있으니까 앞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같이 외워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건축 연면적의 비율,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무엇이죠?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적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면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은 메모를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연면적은 자, 지금 외우십시오.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이죠. 네,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을 연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용적률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연면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자, 거기에 그려둔 그림을 보면은 어려우니까 네, 그리는 그림을 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낫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지하층이 3개층입니다. 자, 지하층이 3개층이고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층 그렇게 하지 뭐. 자, 한 층 층별 바닥 면적은 전부 100제곱미터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은 얼마죠? 지하층은 3개층이니까 각각 100제곱미터씩이니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되죠. 네. 그리고 지상층은 6개층이니까 600제곱미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전부가 얼마가 되는 거죠? 900제곱미터.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됐으니까 90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900이잖아.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단 용적률 산정,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그때 제외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자꾸 틀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설명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입니까? 지하층을 제외해야 되니까 600제곱미터입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600제곱미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라고. 근데 잠깐, 이 지상층이 7층, 8층, 9층으로 높아지면은 연면적 규모도 어떻게 되죠?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몫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커진다는 거죠. 바꾸기 가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200%인데 서울시에서 220%, 25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그러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커진다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용도적이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이번에는 연면적 합계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5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로 작아지면은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용적률을 어디에 쓰는 제도냐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 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제도화된 것이 무엇이죠? 용적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거죠. 그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난주 배웠잖아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중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종 전용주거지에서 대지를 취득하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을 하라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의 지정 목적을 양호한 중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단독주택 단지에 건축해 버리면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1종 전용주거지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중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공동주택 등 건축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단독주택을 건축하더라도 모든 대지에 전부 건축해버리면 대지에 공지가 없고 통풍이 불가능하고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화재 발생 시 금방 연소가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건폐율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 전용주거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였죠? 50% 이하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하로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50%, 대지 면적이 딱 절반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높이는 다시 규제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조관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층 아파트 등 건축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죠. 이것은 행위 제한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용적률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보십시오. 용도지역을 만든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하는 면적을 규정하고 높이를 규제하고 그리고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각종 건축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주 지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리고 건축 제한,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존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을 쭉 복습해 드리게 된 거죠.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대지를 취득하면 세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과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서문환계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제도를 외워야 되죠. 이것만 나와요. 대통령 결국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외우시면 된다는 거지 뭐. 서문환계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의 한도를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봅니다. 자, 교재를 한 장 넘기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100페이지죠. 동그라미 3번. 세분된 서문환계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 동그라미 3번의 박스에 나오는 용적률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따 암기하셔야 되죠. 자, 100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최소 얼마죠? 50% 이상, 최대 얼마죠? 100% 이하, 이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이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그때 앞에 50은 최저 한도, 뒤에 100이 뭐죠? 최대 한도가 되니까 시험은 최저 한도가 아니고 최대 한도 위주로 출제해요. 그래서 앞에 숫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뒤에 숫자를 내려가면서 암기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얼마죠? 150. 얼마가 증가됩니까? 50. 일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죠? 200. 또 50이 증가됐죠. 그래서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자,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으로 시작합니다. 50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만 500 이렇게 오시면 다 외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입니다. 1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합니까? 50씩 증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일정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옆에 빈 공간, 왼쪽 빈 공간 여백에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지역 필기 좀 하세요. 그림이죠 뭐. 자, 저처럼 동그라미 하시고 중심 적습니다. 가운데다가 중심 상업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체킹해 드렸죠. 네,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동 확충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남역 사거리는 도심이죠. 중심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에서 외곽으로 한 단계 나갑니다. 한 단계 나가면 주로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하게 되죠. 적으십시오.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한 단계 더 외곽으로 나갑니다. 한 단계 더 외곽으로 나가면은 유통 상업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런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안 유통 기능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매 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 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 상업지역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 서울의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곳이 유통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외곽으로 나갑니다. 다시 나가면은 자, 주택과 가까운 곳, 주택과 인근 지역을 근린 지역이라고 하죠. 네, 근린 지역,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일용품,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네, 주택과 인근 지역에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 무엇이죠? 근린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근린 상업지역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곽적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지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의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한 단계 외곽으로 나가면 일반 상업지역이 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 쪽 주택가 인근의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 상업지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도심은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은 건물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심은 건물이 높죠. 높다는 것은 법상 허용하는 용적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으십시오. 1500. 그러니까 용적률 1500%는 대지 면적의 15배의 연면적을 허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그렇게 높게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지 면적의 50%, 건폐율을 50%를 제한하면은 중심 상업지역은 3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25%로 건폐율을 제한해 버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죠? 60층까지. 이렇게 중심 상업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이 1500이에요. 천문학적으로 허용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한 단계씩 낮아지니까 건물이 높아집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용적률을 한도가 200씩 감하면 돼요.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이 900. 이런 원리를 아시면 쉽게 볼 수 있잖아.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더합니까? 감합니까? 감한다. 그렇게 그으시면 되죠. 그럼 첨부해 볼게요.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합니다. 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외곽으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얼마죠? 300, 일반 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합니다. 끝. 다 외우그랬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 50씩 증가.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되죠. 전용 공업지역이 300,
일반 공업지기 350, 중공업지기 400 그렇게 되죠. 공업지기는 300으로 시작해서 50시 증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업지역 체크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자, 보전 녹지지역은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은 혹시 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80% 이하로 제한됩니다. 비도시지역과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도시지역이지만 용적률이 80%인데 생산 녹지는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은 있죠. 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둘 다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80, 100, 100, 80, 100, 100 그렇게 오시면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주상 공도까지 했죠. 그럼 밖으로 나가면은 전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이 되죠. 자, 비도시지역은 네, 전부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농촌 도시지역 밖에는 건물이 높습니까? 되게 낮습니까? 낮죠. 용적률 80%거든. 대지 면적의 0.8% 정도, 80% 정도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낮아요. 근데 80인데 도시지역 밖은 전부 80이에요. 근데 저 밑에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100이죠. 계획관리지역은 100입니다. 왜요? 지금 100시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지난주에 몇 시 이후에 시보다 늦지 않죠? 40대.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시보다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100시 시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을 허용하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전부 80. 계획관리지역만 100.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질환도 암기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금폐율 한도 아니면 용적률 한도를 주로 출제하는 방법으로 매년 한 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금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수치 간단히 기억하면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쉬운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험학습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하고 실제 출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는 실제 출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고 나중에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만약을 위해서 시험학습에서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과 금폐율 그리고 용적률까지 용도지역제도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용도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구, 용도지구편을 준비합니다. 진도. 용도지구 쪽으로 넘어오세요. 용도지구. 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그대로 펼쳐놓고 앞을 보십시오. 자,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개요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기본 이론이니까.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의 분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용도지구를 잘 분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용도지구의 분류에 들어가서 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에 대한 이제 분류, 종류와 그 지정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면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이런 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처럼 시간이 오래 걸지는 않아요. 대개 이제 출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용도지구 전체 파트에서 한 두 문항 정도. 적게는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 이번에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 개요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용도지구의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용도지구 의의를 적어뒀어요. 저 위에 보면 적어뒀죠. 네, 5초간 여유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5초간 여유 드립니다. 다 됐습니다. 거기 드십시오. 읽어보시도 그닥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솔직히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 교재를 보고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이해할 단계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교재 보시라고 한 거죠. 거기 드시고요. 자, 용도지구 설명드립니다. 용도지구요. 개요 설명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네, 서울.
서울은 지난주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또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죠. 서울은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다시 그 토지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다시 세분이 되어 있죠. 용도 지역이 크게 구분하면 몇 가지가 되죠? 네 가지.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세분되잖아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거지역인데 여러분 주거지역이 뭐죠?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에 따라서는 쉽게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아니면은 단독주택과 같은 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주거지역 맞죠?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이 주거지역이라고.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하면 돼요. 근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리 지정된 지역에 만약에 단독주택단지에 업무용도의 고층, 업무용도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 제한 받습니까? 건축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합니까? 공장 건축을 제한합니까? 공장 건축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인근에 산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산, 우리 뭐 서울에도 아파트 뒷산이 많이 있잖아, 그죠? 네, 그 산지가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넘쳐서 침수가 되어버리면은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공장 건축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층 업무 용도의 빌딩을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거지역의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여기다가 주거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만듭니다. 용도지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도지구가 방제지구가 되는 거죠.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막을 방지하니까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면 방제지구,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면 방화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는 는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거지역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방제지구를 추가로 용도지구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주거지역에 방제지구 지정되면 주거지역이지만 방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이 완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 어떤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그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면 건축을 못하게 건축 제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하셨는데 지난주에 주상 공덕 중에서 건폐율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업지역 맞죠? 9878이었잖아. 9878이었죠. 9878하면 틀리죠. 9878 그렇게 했었다고. 상업적인 용적률이 1500이었죠. 1300, 1100, 900. 용적률이 진짜 높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되면은 화재 위험이 크죠. 근데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에서는 공장 건축을 제한하고 뭐 단독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화재를 제한할 수 없어. 상업적으로 화재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업적에서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다시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가 만들어집니다. 방화지구죠. 화재를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구, 방화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도지구 뭐죠? 방제지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봐요. 나중에 이제 건축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방화지구에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구역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견딜래, 불화, 화재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건축을 하게 합니다. 내화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돼. 그리고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평당 건축비가 비쌀까 쌀까? 비싸죠.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 땅
손님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선 건축교육 비싸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손님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방화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화지구에서 땅 사면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내와 구조로 하거나 불에 연소되지 않은 불연 재료를 쓰지 않은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 제한을 상업적인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서 상업적인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까지 결론. 용도지구가 뭐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적인 용도지역이잖아.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그 주거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뭐죠? 용도지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거죠. 가장 좋은 이해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했습니까? 녹지 개발이 목적입니까?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이라고. 그럼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완화된 지역입니까?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된 지역입니까?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근데 가끔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녹지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만듭니다. 개발진흥지구. 그럼 보십시오. 방제지구하고 방화지구가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면은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건축전이 강화되지만 녹지지역 위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녹지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규제입니까?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허용.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가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면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용도지구 무엇이냐? 결론. 용도지구의 개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과 같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합니다. 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좋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형이에요? 용도지구가 형이에요? 용도지역이 형이에요. 그 형을 도와서 그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형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부수적인 목적들, 형은 주요 목적, 큰 목적, 주거지역은 공장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업무용지 빌딩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막아내는 역할이 용도지역 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을 용도지역은 할 수 없는 거야. 그 형이 할 수 없는 소소한 목적들, 재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보호하고 또 화재를 예방하고 또 일정한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시키고 이와 같은 소소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둘째가 태어난 것을 간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구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기본 이론에서만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그럼 3, 4월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재로 이런 정도만 살짝 이야기라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입문 과정이 아니면 이런 것은 듣기 좀 힘들죠.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배경 지식을 튼실하게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야 나중에 실력이 쑥쑥하게 되거든.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어이 오세요. 103페이지. 자, 용도지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토지의 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처음부터 비출 것이죠. 용도지역 안의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잖아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줄 것이십시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그리고 용도지구의 특징이죠. 밑에 읽어보시면 되죠.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용도지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지적입니까? 국지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용도지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틀려버려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구 상호간, 용도지구 상호간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지난주에 용도지역 간 중복 지정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업지구면서 주거지역 지정에서 공장 앞마당에 아파트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용도지역 간 중복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 간 중복 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읽어놓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용도지구의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용도지구의 분류. 여기서 대부분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 편에서는 분류해서 한문학 용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넓게 보시고 무조건 들어가서 외우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목차 분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재 3번에 보면은 103페이지에 이제 법정 용도지구로 나와 있을 겁니다. 3번의 용도지구의 분류 첫 번째 무슨 용도지구가 있죠? 법정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 눈에 확 들어오게 동그라미 해버리죠. 뭐 교재 아끼지 마시고. 네. 눈에 확 들어오게 동그라미 해버리고 또 책장 넘깁니다. 넘겨보면 105페이지 용도지구의 신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용도지구의 신설 나와 있습니까?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제목 두 개를 늘 염두에 두고 103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큰 3번 제목 용도지구의 분류 찾으셨습니까? 103페이지 법정 용도지구 바로 위에 3번 용도지구의 분류. 그 분류 뒤에다가 저처럼 같이 한번 적어도 괜찮은데요.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다가. 네. 노트에 따로 필기하면은 네, 크게 의미가 없어. 용도지구 분류는 필기가 크기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3페이지 네, 제목대에다가 분류 같이 보지 뭐. 자, 용도지구는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목차를 자꾸 외우십시오.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할 때 법이 뭐죠? 법정할 때 법은 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국토교획법이에요. 네, 국토교획법. 그러면 국토교획 공부할 때는 국토교획법을 이 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국토교획법 공부할 때는 네, 국토교획법을 이 법이라고 하거든. 건축법 공부할 때는 건축법을 이 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때 법은 이 법,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획법과 이 법과 그 시행령을 말합니다. 이제 법정할 때 법은 무엇인지 알겠죠? 네, 법은 네, 국토교획법과 국토교획법 시행령을 말한다 됐고요. 정은 무슨 정자죠 이게? 정할 정자잖아, 그죠? 정할 정자, 정한다는 뜻이니까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무엇으로 하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로 하는 거죠. 그럼 법정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알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출제되고요. 아주 중요하죠. 잠시 뒤에 네,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구 19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좋으시겠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이렇게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요.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 그리고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있잖아요. 이거 대부분 잘 몰라요. 시도지사 적으십시오. 시도지사 적으시고, 시도지사 필기하시고,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인데 이거 꼭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 딱 적어놓고 저를 보실까요? 논점이 흐려질까봐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본 이론이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도지사 누구죠라고 물었을 때 교재를 만지고 있으면 그분이 그냥 뛰어갈 거예요. 네, 책상 위로 막 뛰어간다고. 시도지사가 누구죠? 5개. 시도지사를 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도지사. 제주도를 제외한 네, 일반 도의 도지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5개를 시도지사라고 하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어디죠? 여기 시장은 그렇죠. 여기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장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도시가운데서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세종특별자치도 아닌 시중에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이 되면은 대도시가 되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그런 뜻이라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 용도지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할 때 서울특별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서울시장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뜻이잖아. 보십시오.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말고 이 법정 용도지구 외에 서울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서울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여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고 전라남도에도 없는 서울에만 있는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의 신설을 서울시장은 도시공관리구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용도지구 분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는 단독 출제보다는 오지선당에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출제. 이 부분은 단독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공부를 우선 하셔야 돼요. 법정 용도를 되면은 나머지 이런 것은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일단 법정 용도지구를 들어갑니다. 이런 법정 용도지구가 된 법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맞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는 용도지구를 9개를 만들었어요. 국토계획법으로 만든 용도지구가 몇 개 있다고? 9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산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에 관한 용도지구. 이때 법률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9개가 있습니다. 자, 이 9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억부터 저 밑에 이영지역까지 지역 빼고 제일 마지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까지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억부터 지역까지 9개를 묶어주고요.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암기라고 적고 언제 외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외우셔야 되죠. 네. 옆에 살짝 암기하는 방법을 저처럼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개가 만들어진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9개 용도지구 이렇게 옵니다. 옆에 살짝 메모하십시오. 밑으로 쭉 가면서 한 글자씩 적을 거예요.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보가 뭐죠? 특별보도가 있었던 거지 뭐.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밑으로 계속 내려가십시오. 저는 키가 커서 밑에 못 적겠어. 위에 적을 거예요. 개복치가 뭐죠? 네. 아무 뜻도 없다고요? 뜻이 있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자,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뜻이 있잖아요.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입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사람만 불조심합니까? 개들도 불조심해야 되죠. 그죠? 네. 가족같이 같이 생활하니까 개들도 조심해야 되죠. 인덕션 같은 곳에
올라가면 스위치 밟아버리면은 켜지거든.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가끔 화재의 원인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개들도 화재, 네, 조심해야 되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재밌죠? 네. 어제 밤새 만들었어. 자지 않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하시고요. 같이 해요.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방제, 방화방제, 방화방제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 이거 제한데 이거 문제풀이 할 때 7월달에 특이 모조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특정 용도 제한. 이거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해요. 특정 용도 제한. 특정 용도. 이게 말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진짜. 6개월 지나도 말도 못 한다니까. 특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 자꾸 반복하셔야 되니까. 40대 이후 정도 되면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호지구. 옛날에 보존지구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보존지구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보호지구.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아까 들어보셨죠? 아까 그죠? 네,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네. 보호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지난해 신설된 것들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특히 이제 신설되고 시행령이 다 정비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출제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그렇게 됩니다. 취락지구. 네. 저는 이름이 뭐죠? 기락. 근데 기락지구는 없습니다. 네. 취락지구. 9개를 일단 잘 외우셨죠? 네,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네, 개들도 복종하고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습 잠깐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 9개를 무엇으로 만들려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봐요. 이 중에서 5개가 대통령령이 뭐죠? 시행령이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5개는 다시 세부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5개는 그 종류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외워야 돼요. 이걸 5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책장을 넘겨줍니다. 104페이지 오세요. 104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용도지구 세분 나와 있습니까? 용도지구에 세분 해가지고 박선에 들어오세요. 박선에 들어오셔서 이 박스는 암기로 적어놓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몇 개죠? 5개.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내려갑니다. 경방보치개. 쉽게 외울 수 있잖아. 경방보치개. 이거 운율을 맞춰서 재밌게 외울 수 있도록 경방보치개. 이렇게 편집을 일부러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경방보치개. 그래서 여러분 법률로 만든 9개 용도지구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 5개를 어떻게 외우죠? 경방보치개. 그래서 저는 암기상을 이렇게 양념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최소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암기 방법 위주로 이렇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습관이 되면은 단순 암기로 흘러가 버리다 문제는 못 찾는 거야. 답은 못 찾아. 그래서 암기 방법도 시험지 받아보면 알아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몇 가지만 합니다. 경방보치개.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죠. 경관지구. 자, 보시고. 경관지구. 이거 뭘까요? 방제지구. 이거 보호지구. 이거 뭐죠? 취락지구. 이거 뭐죠? 개발지능지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지문을 이렇게 깔아. 오지선장이 시험을 낼 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대통령령이 시행령 맞죠? 시행령이 뭐죠? 이꼴 대통령령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깔아요. 오지선장이.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9개를 이루는 방법은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해라. 개복칙을 끼우시고 그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3번 지정할 수 있는 것 5개는 어떻게 오죠? 경방보칙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경관지구부터 이제 개발성지구까지 다시 그 세분된 종류들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정 목적들을 설명을 해드려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이 세분된 용도지구별 종류하고 지정 목적 중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